저는 분산식 분산기본소득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진인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오면 굉장히 떨립니다. 떨려가지고 손도 떨리고 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상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날까요? 나는 사랑스러운 한국인한테 자유롭고 등위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느끼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한 내용은 증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내빈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벤져스는 내빈 소개 후에 우리 어벤져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영원 분산시의원님 모셨습니다. 국가균형결정위원회 김동구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호 회장 김용건 부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축사에 앞서가지고 한번 오늘 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천호성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신 김에 앞에 모셔가지고 우리 천호성 교수님의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성 교수님은 우리 기본소득, 우리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외롭게 예전부터 이렇게 주장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전라북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된 천호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후보 자격으로 온 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기본소득 국민운동 학생 교육 청소년 운동본부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전체 생애 주기 안에서 편안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요.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남훈 교수님, 또 김세준 교수님, 또 우리 정규순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이름을 꼬꾸려고 해서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아직도 좀 제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좀 배우고 또 정보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인사를 왔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우리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크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토론에 참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후보에 당선되신 우리 천원성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자,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벤져스를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하면 사실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기본소득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강남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군단에서 기본소득, 또 알림이, 또 이게 군산하면 생각나게 아시는 분. 저 사실 이분한테 반말했어요. 저보다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반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60대이시더라고요. 우리 정경승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어벤져스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소득 전국 어디든 기본소득이라면 달려가시는 우리 기본소득 전도사 김세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해드릴 분은 군산 기본소득 연구의 회장님이시고 아마 군단에서는 얼굴로는 이분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이준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이크를 이준 회장님께 넘기고 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소개가 너무 좋네요. 네, 얼굴 제일 잘생겼다는 말. 네, 맞습니다. 저 잠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정말 추운데 세 분 이렇게 모시기 힘든 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저 끝에 분은 하도 자주 오시니까 사실 뭐 모시기 힘든 분이라고 할 수 없고요. 뭔 손짓을 하시나요? 아유, 저거 좀. 네, 죄송. 제가 오늘 타이틀을 이걸 만들면서 어벤져스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거든요. 혹시 어벤져스 영화는 다 보셨죠? 어벤져스.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어벤져스를 모르시나요? 예. 어벤져스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혹시 본인들이 캐릭터를 하나씩 픽한다면, 우리 정현승 교수님부터 혹시 만약에 픽한다면 어떤 캐릭터를 하시고 싶으세요? 혹시 저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없습니까? 아무래도 뭐, 아자로 시작하는. 예, 얼굴이 좀 이렇게 잘생기셔서, 네. 예, 그걸 예, 아이언맨, 네, 모다주로, 네, 모다주로. 우리 강 교수님은 혹시 글쎄요, 뭐 토르 토르 딱 어울립니다. 예. 만큼은 네, 망치를 하나 좀 갖다 주시면. 우리 김세희 교수님은 헐크죠? 네, 헐크. 예, 헐크죠. 화나면 웁니다. 네네. 오늘은 토론회에서 울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분들 세 분 모셨는데, 뭐 각자 뭐 신상 발언도 좋고요. 개인 뭐 소개도 좋고요.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가볍게. 우리 끝에 있는 우리 나이순 반대로 해볼까요? 네. 네, 김세준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군산 기본소득 연구회에서 하는 행사에 지금 세 번째 참여를 해서 혹시 너무 지겨우시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분이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그동안 강의도 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분께 대부분을 맡기고요. 저는 최근에 그 기본사회위원회에서 그 강연하고 있고, 또 이재명과 친구들, 또 강연진에 포함돼서, 열심히 강연을 하면서 기본소득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우리 강남훈 교수님께서 기본소득을 한국에 씨를 뿌리셨다면
저는 부지런히 그거를 가꾸고 잘 키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그런 역할을 정말 즐겁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이고요. 지금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두 분 선생님하고 같이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 기본소득 그 실현을 위해서 예,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외롭지 않게 또 이 기본소득 실현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는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제가 죽기 전에 기본소득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기본소득을 받아보고는 게 당연해져 있는 몇 년 내로 뭐 당장 내년쯤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군산 기본소득 연구회가 사실 뭐 정치적인 성향은 전혀 뭐 띄지 않고 있는 단체긴 한데요. 사실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정치랑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당장 지금 한 40 며칠 후면 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기본소득이 얼마나 앞당겨지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서 그 후보 직속 이제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전국 조직으로 다 돼 있고 이제 기본사회위원회가 이렇게 또 탄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두 분은 현재 그 소속이신 거죠? 네. 셋 다. 셋 다 소속이신 거죠? 네. 지금 강남 교수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정 교수님이랑 저랑 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상황 돌아가는 상황은 네. 교수님께서. 예,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민주당 소속, 선대위 소속 후보 직속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는 네 가지 정책단이 있고 네 가지 이 본부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는 거죠. 하나는 기본소득 분과, 그다음에 기본주택본부, 예, 기본금융본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본자가 안 붙지만 좀 중간에 붙지만 을기본권 본부 이렇게 네 개의 본부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 주로 경제적인 기본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 그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기본소득, 기본금융, 그다음에 뭐죠? 기본주택. 기본주택, 그다음에 이제 을기본권 을 이렇게 이제 네 네 가지. 개 축이. 네. 그리고 그러니까 황호성 교수님께서도 같이 부위원장 지금 맡고. 지금 같이. 그러니까 기본 시리즈를 총망라해서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전 질문도 좀 받아봤고요. 저희가 또 따로 기본소득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이런 걸 좀 한번 뽑아봤어요. 우선 정윤수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먼저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항상 이 일바따로. 네. 그 기본소득 하면 보통 이제 왜 일하지도 않는데 왜 그냥 주냐? 헌금 퍼주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주기라고요. 예, 헌금 퍼주기, 현금 퍼주기. 헌금 예. 퍼주기다라고 하는. 우선은 이제 그 퍼주기라고 하는 것의 이제 걱정은 저는 사실은 나한테 오는 것보다는 퍼준다는 것의 의미가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엄청나게 많다라고들 이제 알고 계시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막 뿌려도 되냐라는 이제 이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IMF 때 이제 사실은 외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잘못한 건 또 아니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이제
외채를 너무 많이 쓰고 한 것이 탈이 났던 거고, 그때 결국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150조, 그 당시에 정부 대응 지원금이 150조 원이었거든요. 당시 화폐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뭐 250조 정도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거 지금 제대로 할 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기업과 금융기관한테 퍼주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정대로 지금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어쩌면 전 국민 기본소득 해도 연간 25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나눈다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저희 나라의 GDP 규모랄지 1년의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당시는 트럼프 행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20년에 이제 재난지원금 형태로 2,200조가 풀렸습니다. 근데 우리 몇 차례 재난지원금에서 2020년 통틀어서 22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100배를 더 미국은 그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정부가 돈을 아낄 게 아니라 정부가 아낌없이 여유가 있으면 국민에게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부에서 나온 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정부의 빚은 사실상 국민에게는 그만큼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에게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정부 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미안해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국민은 너무 겸손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 당연히 요구하고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질문으로. 퍼주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다음 질문으로 사실 재원 마련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년에 25만 원 말씀하셨나요? 네. 1인당? 네. 그렇게 되면 총 1년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강남 교수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제안한 로드맵이 얼마 정도 되며, 그 예산대로라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거에 맞춘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선에서 기본소득 내지 그와 가까운 공약을 하시는 후보가 세 분 계시죠. 오준호 후보 기본소득당 계시고요. 또 심상정 후보도 또 부의소득세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소득과 사촌에 정도 되는 정책을 하셨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첫 해는 한 25만 원 연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임기 내에 100만 원 정도를 전 국민에게 다 드리고요. 또 나머지 연령별로 임기 내에 0세부터 18세까지 120만 원, 19세부터 29세까지 이제 100만 원, 또 지금을 보면 작년? 예, 60세에서 64세까지 120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예술인 기본소득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드린다는 예, 말씀이죠. 전 국민 기본소득에 네네. 추가해서 드리는 추가해서 더 거고요. 드린다는 거죠. 예, 예. 이제 추가해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군민이나 은민들 아니면 농민들에게 이제
얼마씩 더 보태드리는, 더 드리는 그런 것들이 논의 중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드리는 기본소득은 액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기 말에 가서도 한 25조 내지 조금 불어나면 한 30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예산이 내년부터 임기 말까지 늘어나는 것만 150조가 넘을 겁니다. 넘게 예상이 돼서 그 중에 한 30조 원 정도 충당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전 국민 100만 원 나눠드리는 건 증세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토지 배당과 지금 탄소 배당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토지 배당과 탄소 배당은 토지 보유세와 탄소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한데 커다란 개혁입니다. 단순한 증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은 토지세, 보유세 부과하는 건 우리나라 의미로 보면 경제가 이렇게 바뀌는 의미로 보면 조봉암 선생이 하셨던 농지개혁보다도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개혁이고요. 탄소세, 탄소 배당은 지구를 살리는, 살 수 있는 지구를 청년들에게 물려주느냐 하는 엄청난 개혁이기 때문에 그 개혁을 쉽게 하기는 어려워서 한 6개월 정도 공론 토론을 해서 지지율을 좀 올려가지고 정책을 설명도 하고 그렇게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런 걸 예상하셔서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공론 토론을 2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토지세 지지율이 공론 토론 하니까 30%씩 올랐거든요, 매년. 그래서 준비를 다 마쳤고, 그래서 대통령이 돼봤자 50% 대통령이 안 될 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45% 이렇게 막 당선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큰 개혁을 하기 좀 어렵거든요. 토지 개혁, 이렇게 탄소 개혁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지율을 좀 올려서 그 정책에 대한, 그래서 국민 지지율이 한 60%라도 넘게 만들어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준비를 다 해봤기 때문에,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 이거는. 이 두 가지 큰 개혁은요. 나머지 부문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큰 개혁은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 그래서 공론 토론을 해서 할 거다. 그런데 나는 국민 설득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면 결론적으로는 그 두 가지 세금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기본소득도 어렵다는 아니, 말씀을 전 국민 드리는 거고. 기본소득은 어렵다. 네, 부문별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에 저는 좀 문득 든 생각이 탄소세 같은 경우는 자연을 살리는 어떤 환경을 살리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토지 배당이 뭐 세금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게 결국 이게 지금 기득권과의 싸움이지 않을까요? 이게 결국은 기득권을 설득시키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뭐 굴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한번 김세진 교수님. 네. 예상 질문 200걸 던져주셔서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어쨌든 기득권자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항상 강남 교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게 이 공론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찬성을 이끌어내는 작업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힘으로 뭉치면 기득권들도 충분히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조금만 보태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힘든 게, 국회의원의 구성을 보면요. 야, 국회의원이 여당이 180석인데 왜 못해? 그러지만, 야당을 통틀어서 국회의원의 35%가 다 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25%가 강남 3구에 집이 있어서 종부세 다 내시는 아주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고요.
근데 전 국민을 따지면 전 국민의 40%가 무주택자인데요. 국회의원 중에 무주택자는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구성을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래서 이거 어차피 우리 정치가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했다면 전 국민의 지도가 그대로 비례해서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토지 같으면 한 60%, 40%가 무주택자인데 60%가 유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이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토지 배당 이런 걸 통과시키면 야, 내가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거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반대표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말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안은 90%의 가게가 토지세를 내는 것보다 토지 배당을 받는 게 많도록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알게 되면, 국민들이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도 이득이 되고, 내가 받는 게 더 많고, 나라 경제도 부동산 투기가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나라 경제도 잘 되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알리는데, 이 선거 때는 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냥 막 그 지지 정당 후보에 따라서 막 반대하잖아요. 막무가내로.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차분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그렇다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큰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또 많이 알리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설득하는 작업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게 이제 언론인데 저는 갑자기 이제 눈에 보여요. 조중동이 어떻게 나올지. 기자들도 반 이상이 강남에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조중동이 어떤 논조로 글을 쓸지 보입니다. 대부분이 건설회사에서. 그러니까요. 네. 야, 이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 눈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진짜 이 세 분들 진짜 어벤져스처럼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소득을 받는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리고 노동의 대가인데 왜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주지? 왜 돈을 주지?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일, 특히 이제 힘든 일을 더 하지 않겠냐. 특히 3D 직종 같은 거. 내가 돈을 받는데 왜 어려운 일을 하겠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우리 김세진 교수님 혹시. 특히 요즘 그 30 세대들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2030 세대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할 때 꼭 그 얘기를 한대요. 왜 일하지 않는 사람만 그러니까요. 예. 그걸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러면서 또 진짜 지금 말씀하셨듯이 힘든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원래 작년에 좀 기본소득 관련된 책을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너무 바빠서 못 쓰다가 요즘 약간의 좀 정치적 여유가 생겨서 기본소득 책을 이제 다시 쓰려고 하는데 요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여.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기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데 휴식하는 것 자체도 기여하는 거고요. 어디 가서 뭘 해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를 사용하면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한전에서 요금을 받아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비싼 요금을 내세요. 기업들보다. 기업들은 싼 전기세를 냅니다. 한전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인데 여러분들이 전기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기여하는 거고요. 누려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준 것 같아요. 노동을 해야 항상 소득을 그러니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 하는데 그래서 급여를 받지 않는 노동은 지금까지 무시되었죠. 제일 대표적인 게 가사노동 아니겠습니까? 봉사활동이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노동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이 세상이 구성되고 움직이는데 기여하는 그 기여분이기 때문에 노동이랑 상관이 없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소비의 주체로서라도 네. 기여를 한다는 그런 말씀. 뭐든 우리는 그냥 뭐든. 갓난아기도 아빠한테 힘을 줘서 아빠가 더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국민들이 없으면 어떻게 국가가 있겠습니까? 또 힘든 일, 도대체 힘든 일이 뭘까요? 다 힘든 일 하는 것 같아요. 힘들게 느끼고 가장들은 다 힘든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그 3D 왜 3D는 낮은 급여를 받아야 되고 가장 좀 힘든 분들이 맡아야 되죠? 오히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만약에 하는 분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 이제 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더 급여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자유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일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자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죠, 지금. 당장 안 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고.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생각할 때는 그런 인식들을 좀 깨나가고 우리 스스로 우리 권리다. 우리가 기여하는 것에 그리고 공통의 부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과는 그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네네네. 이게 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세준 교수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그 일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일하지 않는데도 돈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랄지, 미안함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소득만 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의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우선 그 각인이 돼야 됩니다. 아, 이거 주면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내년부터 25만 원부터 시작해서 임기 말에 100만 원까지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해도 월로 나누면은 불과 10만 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범주형 부분 기본소득 받는다 하더라도 2, 3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일을 거부하고 조금은 그 어떤 가장 기초적인 생계의 그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조금은 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원이지 그것이 만능이 아니다는 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좀 불식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그 돈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불로소득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로소득은 사실은 노동소득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크게 봤을 때 소득의 종류가 그런 노동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소득, 그 다음에 또 이전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거든요. 대비돼서 돈이 많고 자산을 구축한 사람들은 돈이 돈을 만들어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구축되지 않은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노동소득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하면 일한 만큼 오는 거고 일 안 하면 돈이 안 와야 맞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부는 또 정부에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전소득의 형태로 계속 주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제도의 이제 어떤 그 부분적인 또 선별적 복지제도 혜택이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본다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에 대한 복지제도의 일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마땅히 국민에게 주는 복지의 일원으로서 이전 지출을 한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돈을 국민에게 이전해 주는 거다. 우리가 즐겁게 그걸
이용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뭐 노동은 신성하다 이런 어떤 그 전통적으로 가지는 개념들을 네. 좀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많이 바꾸는 조금 노력들도 폭넓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또 돈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겨우 이제 말씀하셨듯이 푼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월 뭐 몇만 원,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돌 임기 내에 이렇게 주겠다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보수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들이 분명히 그렇게 쓸 겁니다. 겨우 그거 주면서 수십조 원의 세금을 걷는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잡고 공격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궁금하고요. 또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이 후대들한테 빚으로 물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지금 후보가 아니죠. 홍준표 씨가 예전에 그런 말도 했었죠. 제2의, 한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저를 지금 바라보신 거죠? 몇 네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일단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네. 그 홍준표의 베네수엘라 발언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 국민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그 정부에서 1년에 몇십 쪽씩 기본소득 한다고 막 나눠주고 이게 나중에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나라의 빚인데 감당을 못하고 베네수엘라 봐라. 베네수엘라 지금 보면은 나라도 아닌 나라처럼 완전히 나라가 거덜나지 않았냐. 지금 이걸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경기도 차베스다라는 식으로 비아냥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끔은 이 페이스북에다도 글로 몇 차례 좀 올리고 했었는데 홍준표는 한마디로 너무 무지합니다. 일단은 좀 정치적인 어떤 그것도 좀 고려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정치적인 발언 같기도 한데, 절대 베네수엘라하고 한국을 비교할 수 없는 게,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된 거요 외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베네수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1970년대, 73년에 제1차 오일 쇼크 났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유가 상승으로 해서 베네수엘라가요 세계에서 뭐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석유만 수출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석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는데 시장 없겠다 해서 다른 산업 쪽에 전혀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고 석유 하나만 갖고 먹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였죠.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뭐 석유가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출렁거림에 따라서 경제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계속 추락을 하는 데다가 이제 차베스가 집권하고 난 뒤에 계속 미국하고 갈등 관계였죠. 그러니까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종속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베네수엘라의 어떤 수입 물가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의 발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생필품조차도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80년대 지나고 90년대 지나면서 유가가 계속 출렁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가 워낙에 안 돼 있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종속적인 경제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달러로 빚을 지게 되고 이게 누적이 돼서 오늘날과 같은 베네수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 빚이라고 하는 거, 국채라고 하는 거요 순전히 이거는 외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5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500조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달러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예, 그건 IMF 이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외채는 절대 우리가 지면 안 되겠다라 가지고 계속해서
그 국채 발행을 하면서 외환으로 계속 보유를 해왔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지금 세계 9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국채가 지금 나름이 1000조가 된다고 하거든요. 1000조 중에요. 약 1000조 중에 450조 정도는요, 외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빚도 아니에요. 그걸 제한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그 채무액은요, GDP 대비 순 채무액은 18% 정도 수준. 세계에서 굉장히 대한민국 우량한 그렇습니다. 이거 빚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 외환하고 바꾼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요, 우리나라의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거 가지고 베네수엘라 타령을 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저는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기재부 누군가가 이렇게 맨날 벌벌 떠는 거건 또 다 벌벌 떨면서 작년에 60조 세금 더 걷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또 벌벌 하는 거 떨면서, 보세요. 예. 또 그거 가지고 빚 갚는다 그러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수십조 원 세금 걷어서 푼돈 나눠주냐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그 30조 원을 거둔다면 그 5천만 명에게 나눠주면 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500만 명 10%만 딱 뽑아서 500만 명 나눠주면 6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30조 원을 거뒀다면 모두에게 푼돈 나눠주는 것보다 10%에게 확실하게 나눠줘서 빈곤을 탈출하게 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이 경제 현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요, 한 3천만 명 좀 넘거든요. 그런 이제 최근에 보면 3천만 명을 한 줄로 쭉 세워놓으면 50% 번째가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2,100만 원. 2019년에 제가 국세청 자료를 최근에 봤는데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 정도 되잖아요. 28% 되면 한 800만 원이 돼요. 잘 안 믿어지죠? 10% 소득 활동한 사람은 200만 원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0%면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이라고 보고, 지금 숫자를 기억 못 하니까요. 200만 원이라고 보고, 거기에 600만 원을 보태주면요, 8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30% 소득하고 같아져요. 그러면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역전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한 600만 명 소득 역전됩니다. 그래서 옛날 경제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 자본주의는 한 5% 정도에서 차이가 확 나요. 왜냐하면 5% 이하는 실업자고요. 네. 그 이상은 다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실업자는 차이가 팍 나죠. 그러면 실업자만 골라서 정규직하고 역전되지는 않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0%가 10%가 200만 원이니까요, 연간 소득이. 그리고 30%가 연간 소득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50%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자본주의가 바뀌었어요. 비정규직 자본주의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업자인지 비정규직인지 차이가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은 택배 한 달 노동하고 어떤 사람은 2달 노동하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 중산층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구를 탁 뽑아서 듬뿍 주면요, 너무 불공평한.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 역전이 일어나고. 예. 사실 이제 이렇게 된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안 그랬다고 예전에 그러셨는데, 안 그랬죠. 이게 점점 이제 불평등이라는. 그렇죠. 예. 불평등도 커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복지 정책으로는 절대 그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주장하는
30조 원이 있다면 하위 10%에게 600만 원 듬뿍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수이건 정치인이건 나 30조 원 세금 거둘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위 10%에게 듬뿍 주자 그래서 30조 원 걷자 공약 안 냅니다. 그리고 90%가 반대하는데 그 사람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약을 안 내면서 우리는 30조 원 걷어서 기본소득 주겠다라는 공약을 내면 30조 원 걷었다면 하위만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은 30조 원 걷어서 주겠다고 공약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 70%, 80%, 90%가 이득을 보니까. 그러니까 30조 원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 거둘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하면 훨씬 이익을 본다는 거를 또 그렇죠.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네네네. 드리면요. 그런 식으로 듬뿍 주자. 그러면 30조 원 사실 거둘 생각도 없거든. 듬뿍도 주지도 못해요. 하위 10% 조금 주죠. 그런데 가령 기본소득으로 하면 30조 원을 걷어서 60만 원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번만, 선거 몇 번만 지나가면 일단 도입되고 나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받는 금액 자체도 기본소득일 때가 훨씬 많아져요.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왜냐하면 선거 때 금액 올리기도 좋거든요. 예, 금액 올리기 좋잖아요. 지금 확대되는 거 보세요. 기초연금 벌써 30인데 올해 40이 되는 거잖아요. 공약이. 왜냐하면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이 보태지니까. 이렇게 빨리 늘어나니까 그 가난한 노인만 줬어 봐요. 선거 3번 할 동안 이렇게 4배로 못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를 생각하면 결국은 기본소득으로 한번 제도를 하면 처음엔 금액이 좀 작지만 사람들이 세금 내고 늘리는데 찬성하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가면 가난한 사람이 받는 금액도 더 많아질. 예. 지금까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소득 복지 정책이냐 경제 정책이냐 물어보면 뭐 좀 아시는 분들 이제 복지적 경제 정책, 경제적 복지 정책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그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들을 줬는데 뭐 100만 원씩 이렇게 팍팍 주고 그랬었거든요. 트럼프 때도.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돈을 줬더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 쓰죠. 쓸 이유가 없죠. 받은 돈을. 그래서 과연 이게 경제정책으로 어떻게 효용성이 있느냐에 따른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화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강남 교수님 한번 마이크 잡으신 김에 뭐 지역화폐 계속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서 쓰게 하는 효과하고요. 또 우리는 이 세 가지 지난번에 작년에 유일하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쓰게 하는 효과. 그다음에 이 소상공인 매장 매출 10억 이하의 골목 경제에서만 쓰게 하는 효과. 거기에다가 경기도에서 지급을 한 것은 아마 소멸성 3개월 내에 기간을 쓰게 주고. 하는 효과. 그 세 가지 효과를 다 담았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 담아도 되는데. 그래서 지역화폐로 하는 건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하는 효과보다도 사실은 소상공인 골목경제에서만 쓰게 하는 효과도 매우 컸는데 이름이 지역화폐라서 지역만 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지역의 골목경제에 좀 빨리 쓰게 하는 그런 효과를 담아서 경제적으로 소비가 모자랄 때 그 제일 큰 효과를 봤죠. 작년에.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그래서 앞으로 지급될 기본소득도 전부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절반쯤 지역화폐로 또 지급해서 그런 효과들을 노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자주 기본소득이 지급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뭐 분기별로 준다. 그럼 그 분기별 내에
기간을 사용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쓰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경제가 정상적이면 사용 기간을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거는 좀 보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조금씩 이제 변화를 예, 예. 주는 형태로. 예, 예.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 뭐 지역화폐라서 그 해서 뭐 지역에서 한정돼서 쓰는 것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다 쓰게 하신다는 건 뭐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이제 또 지방에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화폐가 큰 도움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에서 어떤 그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지역화폐를 받게 되면 여기서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든 쓸 수 있게 하면 사실 수도권에 가서도 쓰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서울에 계신 분들과 지방에 계신 분들과의 약간 그 지역화폐에 대한 온도차 이건 조금씩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뭐 100%를 지역화폐로 할지 반쯤을 지역화폐로 할지 이거는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지만요. 일단 지방 정부 예산이 들어간 건 지역화폐로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지역화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그런 목표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네.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좀 사전 질문을 좀 받아봤었어요. 네, 사전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우리 김상영 우리 국장님께서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본 에너지, 기본 교육, 기본 교통 등 생활 전반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들인데 기본소득으로 이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나요? 기본소득만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최소한의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좀 답변을? 뭐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그 기본 돈으로 기본 중에 돈이 아닌 걸로 주는 게 바람직한 게 있고요. 돈으로 주는 게 바람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걸 잘 구분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은 돈으로 주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건 기본 교육이지만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서비스로 주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왜 바람직하냐면은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인간이 되잖아요. 교육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강제로 이거는 강제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바람직한 거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돈이 좋지만 서비스를 주는 게 좋은 게 있고 또 서비스를 주는 게 좀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 에너지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전기 얼마 동안은 공짜로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기는 앞으로 이렇게 1와트 1와트라도 아껴야 된다. 그 대신 돈을 얼마 주겠다. 그거 전기를 아껴서 딴 데 써라. 이게 더 낫다고 보고요. 그러면 기본 교통은 나쁘냐? 전 또 그 대중교통은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서비스인데 대중교통을 많이 다니게 하면 노인들이 좀 건강해지시고요. 또 소상공인 매출도 오르고요. 그래서 오히려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 것 같은 무조건 다 돈이 좋은지 서비스가 좋은지 구분할 필요가 있고 대개 보면 사회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소비하거나 배우거나 하는 건 서비스가 좋고요. 또 그런 강제사항이 없는 건 좋은데 그러면 초중등 무상급식은 왜 지 마음대로 사 먹게 하지 강제로 주냐라고 할 때 그 급식은 이제 무상급식이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의 차별도 있고 그게 크지만 건강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유전병으로 다 앓잖아요. 유전병으로 다 죽는 거잖아요. 반은 부모가 앓던 병으로 알아서 죽는 거죠. 근데 그 유전병이 유전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이들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불건강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전이 되는, 병이 유전되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니까 적어도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영양적인 식사를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여야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무상급식이 돈 주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구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진은아 부회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분명히 실현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실현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긴 하지만 첫 시행 시 금액은 1인 얼마 정도가 좋은지 또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난 후 금액을 올릴 것인지 이게 이 질문이 약간 이제 로드맵에 관한 질문 같아요. 기본소득 로드맵. 또 강남 교수님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그 기본소득 플랜을 강남 교수님이 짜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아니, 다 같이 만든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금액은 어쨌든 작은 금액에서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목표 금액을 보면 아까 정균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목표 금액이 이제 전 국민 100만 원이니까 1년 100만 원. 예,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부문별 기본소득을 합치면 부문에 따라서 20만 원 내지 많으면 30만 원까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첫 한 5년 동안이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또 그 이상이 되려면 사실은 세금 합의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세금 합의도 더 그 정도 해보면서 합의를 높여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네. 그게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임기 중에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먼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기본소득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돼서 완전히 정착됐을 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세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환기적인 그런 그 대전환의 어떤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울러 아까 이제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이거 이러다가 후손들한테 빚만 상속해 주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보면은 굉장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도외시하고 단순하게 국가가 1년에 뭐 몇 조에서 작게는 몇 조에서 몇십 조까지 계속 주다 보면 나라의 빚이 지금 쌓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에 그때 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도 지금 오해가 좀 많은 게 나라의 빚은 가계의 빚하고는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는 빚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하냐면 빚은 결국은 내 소득보다도 내가 쓴 게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소득이 되는 거고 그럼 누군가에게서 그거를 얻어다가 써야 되고 채무자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돼. 빚쟁이 쫓아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빚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은 돈이 있어야지 소득이 있어야지 소비를 합니다.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 살림살이도 하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돈을 걷어들이는 게 세금이고 결국 쓰는 게 정부 지출인데 그러면 세금을 먼저 걷어서 정부 지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먼저 돈을 풀고 난 다음에 세금으로 환수합니까?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게 먼저예요? 저한테 먼저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먼저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놈으로 정부가 그럴 수 없잖아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경제가 순환이 되고 사람들이 소득을 얻고 생산이 늘어나고 하면 되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개인하고 국가는 완전히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따라 정부는요, 일단 돈을 써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도대체 기재부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 이렇게들 다들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제부터 하는 얘기인데 따라서 후손들에게 빚을 준다는 얘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정부가 과감하게 국민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상권도 살아나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랄지 소상공인들도 어떤 경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고 생산이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GDP도 올라가고 그래서 기업도 잘 되면 그만큼 세금도 더 걷어야 되고 전 세계적인 추이가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도 그렇지만 법인세를 지금 다 올리려고 그래요. 법인세 더 걷어야 돼요. 기업한테 자꾸 몇십 조씩 지원금만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개인에게, 민간에게, 가게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고 따라서 후손들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가 국민에게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적어도 최소한도의 경제적인 그 생계는 보장을 받는 가운데서 자신의 경제 활동을 해 나가고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은 GDP를 올리는 거고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오면 또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그 돈을 또 지출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국채 같은 경우는 정부가 빚을 100조를 졌다. 그럼 10년 후에 국채 만기가 돼서 그걸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국가는요. 새로 돈을 찍을 것도 없어요. 컴퓨터에다가 100조 딱 찍어냈다고 하고 그럼 갚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국가는 달라요.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하고 국가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 입장에 생각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거 막 찍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찍으세요. 찍으면 막- 상관없어요. 네. 네. 진짜 물었어요. 근데 그걸 권한을 안 주니까 보다는. 그러니까 권한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는 좀 이제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그 객석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어떤 의견도 주세요. 아 저기 벌써 손을 마이크.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을 사랑하는 회장 김현근이고요. 공단 기본소득 연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요. 개인적으로 정민준 교수님 존경합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해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닭이 먼저랑 계란이 먼저.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돈을 먼저 풀어줘야 된다는 쪽에 힘들어 들고 싶은 이유가 정말 국가 산하기관에 우리가 얘기하는 공사,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기금들, 연금, 공단, 그다음에 연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국민 기금. 결국은 국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에 있는 국가 기관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 민간에서 있는 법인들은 법인세를 높이면서 얼마 이상이면 예전에는 22% 쓰였는데 23%를 내라. 어떤 때는 25%를 내라. 그 법인세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인상 부분이 있는데 과연 국가가 수익을 냈을 때 우리 민수처럼 그렇게 법인세라고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돈을 내는 거냐. 제가 요즘 제일 궁금한 것이 2년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500에서 550조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언론에 보도됐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 150에서 200조를 벌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00조. 그러면 이제 뭘 하나 1000조를 국민연금이 이 돈을 국민한테 버는 거, 국민들이 매달 내는 돈이 모아서 적립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이제 연금기금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이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통해 수익을 본다면 과연 이 기관에서 내는 국가의 세금을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것이 LH는 실제적으로 땅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공적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돈을 벌어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냐. 물론 종사하는 분들은 당연히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 뭐 많은 조금 적은 대로 존중하겠지만 여하튼 모든 국가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벌어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저는 몹시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수처럼 똑같이 종사하는 그들이 경영에 관심을 수익을 많이 내준다면 똑같이 거기에 대해 수익을 부과해주면 충분히
그 반대에서 얘기하는 그런 호주머니 돈을 빼다가 이 돈도 아닌데 막 하나를 줬나 이거 배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벌이는 수익이라는 세금은 어떻게 부과하느냐. 민수는 23%를 낸다든가 뭐 25%를 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히 법제가 되어 있는데 국가 수익에 대한 법제가 되는 세금이 있는 건가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기 답변 생각하시기 전에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의견 주시는 분은 이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마들렌이라고 하는 먹는 거죠? 예, 먹는 건데 이게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이 제가 만든 겁니다. 누구든지 질문하시면 이거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수익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좀 누가 예, 그랬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세금까지는 예. 선물 드리면서 받으십시오. 갑자기 어려운 질문해서 그런지 우리 어벤져스가 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지금 갑자기 멘붕 왔어요. 아니고 서로 먼저 얘기하겠다고. 아, 그런 겁니까?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마 정균승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우선 공공기관은 사실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가지 종류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수익을 낸다고 하는 곳이 그 공기업이라고 하는 곳이요.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전력공사 이런 곳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수익을 내서는 안 되는 서민들의 요금과 관련이 있는 한국철도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곳들이 있죠. 의료원 같은데. 네, 뭐 그런 거. 그래서 그 공공기관은 어차피 수익을 내려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관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죠. 왜냐하면 상장이 돼 있으니까. 한국전력공사도 상장돼 있어서 주주총회 때 주주들 똑같이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주가 오르지 않으면. 근데 국가는 전기세를 좀 이렇게 억제를 하려고 하고 서민들의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1,000원 올린다고 하는데도 국민들의 저항이 있고 그래서 그 공공기관은 사실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기금 같은 것도 이거는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기업의 어떤 수익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기업에 부과되는 세금과 공공기관에 부과되는 세금은 분명히 달라야 되고 아마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응용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에 조세도 있지만, 다른 어떤 국가에서 잘 운영해서 수익을 발생한다면, 그거를 재원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려고요. 네. 재원으로. 그래서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이라는 그 펀드를 하나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R&D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매년 20조 원 이상 기업에 R&D 지원을 하는데 그게 기업이 R&D를 받으면 10개 받으면 9개는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R&D가 고위험 고수익이거든요. 하나가 성공하는데 지금은 성공하면 기업이 혼자 다 먹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러지 말고 경기도에서 기업 지원하는 금액을 일부 지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해봤더니 그 지분을 만드는 그 R&D 지원 지분 수익률이 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재명 후보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5%쯤 나오더라고요. 실패 빼고 성공한 애들이 워낙 좀 성공을 잘하니까 실패를 다 커버해서 그래서 만약 전국적으로 지금 20조 원 R&D 하고 이번에 디지털 투자 또 135조 원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진짜 기업 퍼주기거든요. 기업 퍼주기만 할 게 아니라 지분을 좀 만들면 공유부 기금, 기본소득 재원이 될 수도 있다. 또 두 번째는 앞으로 기후 중립 때문에 기후의 에너지 전환 투자를 대규모로 해야 된다. 이것도 한 100조 넘어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 투자를 하는데 시골의 그 태양광 발전 수익률 같은 거 막 말썽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농지 훼손 이런 게 문제이지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 수익률이 10%가 넘더라고요. 민간이 지금 계산하는 게. 뭐 정부에서도 정부는 대규모로 또 해야 되니까 그 수익도 또 좀 공유부 기금으로 넣고 또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게 개발이익 있잖아요. 부동산 토지 개발이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서 생긴 이익을 대부분 환수하자. 이게 지금 또 국민적인 공감되잖아요. 그것도 기금에 넣고 하면 임기 말에는 굉장히 많은 한 몇 조 원 정도는 재원이 마련하고 차기에는 수십조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년만 누적시키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기본 공유부 기금 또 기본소득 재원으로 일종의 그 박용진 정치인이 말했던 국부펀드죠. 네. 기본소득을 위한 국부펀드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이거 먹을 거 줍니다. 알았어요? 먹을 거. 뭐 질문 아니더라도 하시고 싶은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태양광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한민국의 그 뭐 농촌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것만 봐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그 대한민국의 그 울고 있는 건물들 옥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건물주랑 좀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좀 활용만 해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농촌의 땅이 넓은데 농지나 이런 거 훼손은 안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 벌판이나 이렇게 하여간 그런 해도 되는 이렇게 부지가 있을 거고 일단 도시에도 적지 않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전국에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다 설치해야 되고요. 일반 도로도 큰 건 다 설치할 수도 있고 학교 건물, 공공기관 건물만 다 해도 원자력 발전소 한 10개 이상 충분히 나오거든요. 좀 일반 개인 건물도 예. 원하는 사람이면 정부와 계약을 해서 한 2030년 되면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건축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기후 재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도로나 모든 건물은 다 설치하도록. 그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네, 그 돈으로 또 기본소득 수익이 나면 정부에서 네, 투자해서 수익이 정부 수익이 생기는 네. 거예요. 민간이 투자하는 건 민간이 그렇죠. 개인이 수익을 얻고. 예. 네, 저쪽 뒤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강남훈 교수님께 탄소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탄소세의 규모와 그리고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예컨대 탄소세를 공통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만 부과를 한다면 기업들에게 부과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했던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적인 직업들에게 유독 그 부담이 좀 많이 전가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겠지만 전기를 많이 소모함으로써 또 그거에 따른 탄소 배출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까지 또 다 고려하다 보면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적으로 먼저 그 일반 국민들이 좀 잘 오해하고 계신 게 이 탄소세는 그렇게 원천에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얼마, 뭐 이렇게 석탄 얼마 이렇게 원천에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사용에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걸 사용에 부과할 수도 있고, 최종 소비재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산으로는 어떤 제품에 탄소가 얼마 들어가 있다는 건 마음 먹으면 한 6개월 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영양소 계산하듯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에 부과하든 중간에 과정에 부과하든 원천에 부과하든 모든 탄소세는 소비자 물가에 한 70% 정도 반영이 됩니다. 다 그걸 전가라 그러고요. 30%는 기업에 대략 평균하면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부담하더라도 70%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그 기업이 부담하는 건 30%인데 그건 제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소비자가 수요를 못 줄이면 전부 다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부과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수요가 거의 필수적이면 거의 소비자가 다 부담이 되고요. 전가가 되고 좀 사치제에 가까우면 기업이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기 때문에 탄소세는 기업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부담이 더 크다. 탄소는 거의 필수품이니까 모든 제품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평균하면 7대3 정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탄소세의 커다란 영역은 전기입니다.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3대 분야는 수송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제조업 자체, 전기 뺀 제조, 원료로 쓰거나 포항제철에 쓰거나 이거는 그렇게 또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3대 분야가 있는데 그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시작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어느 한 분야를 또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다 부담하든지 간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소비자 부담 70%, 기업 부담 30%를 생겨야 탄소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덜 쓰게 되고요. 기업도 30% 부담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데, 근데 덜 쓰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환경운동 단체하고 저 같은 경제학자들하고 시각이 좀 다른 게 그분들은 탄소세 수입을 걷잖아요. 걷으면 그거를 탄소 배당할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에너지 전환에 쓰자. 그러면 탄소세 때문에 전기값,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작게 쓰죠. 또 그걸 에너지 전환에 쓰면 전환이 빨리 되죠. 이중 효과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제학자들이 보면은 너무 무리하다. 두 걸음 가려다가 놓친다. 왜냐하면 그 소비자들이 여러분들 집에 전기값이 10만 원 나오는데 탄소세 도입해서 15만 원 매달 내게 됐으면 그걸로도 탄소 중립 못 가거든요. 탄소세 전기값이 20만 원, 30만 원 올라야 된다면 여러분들 탄소 중립에 찬성하실 거예요. 탄소세 올리라고. 대부분 반대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탄소세를 못 올려요.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근데 탄소세를 걷어서 전기값은 15만 원이 되지만 매달 5만 원 더 오르지만 매달 배당을 10만 원 준다. 그럼 전기값 오른 건 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는 작게 쓰면 되죠. 10만 원 딴 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참을 수 있는 수준에서 탄소세를 올려야 되니까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높일수록 탄소세율은 높아지고 에너지 전환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당이 필요한데 환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 참아라. 지구를 위해서. 탄소세는 에너지 전환에 쓰겠다. 이게 너무 빨리 가려다가 탄소세를 못 올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저도 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입장. 갑자기. 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네. 방금 그 질문하신 분이 이동수 저희 기본소득 국민운동 책 내셨죠? 사무국장,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아, 네. 사무국장님이신데 너무 고생을 하셨고 그러면 책을 내셨어요. 2030 세대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책 제목은 캐스팅 보트라는 책입니다.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네, 책이 나왔습니다. 네. 얼굴은 아이돌급인데 보트가 보트는 어디서 사는 거? 예, 네. 제가 그 유명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하여튼 네. 잘했죠, 저. 네. 한 분만 그 객석에서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누구요? 김소우 씨요? 네. 네, 질문 주세요. 네. 저기 혹시 여성분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뭐 박수를 쳐줘야지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쳐드리면 김소우 씨 줘보세요. 한번 뭐라고 하시는지. 갑자기?
누구 아니 뭐 질문 없으시면 네, 질문 없으면 안 없으시면 돼요? 오늘 이 순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신 오늘 강남훈 교수님은 군산 자주 어떻게 몇 번째 오셨나요 지금? 한 자주 오진 않지만 네.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학회도 있고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씩. 오늘 처음으로 그 군산역에 내려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군산역에서 여기까지 군산역에서, 걸어오셨대요. 예, 운동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예, 거의 토르 수준이십니다. 진짜. 우리 너무 예뻤습니다, 경치가. 그래서 야 여기 그 강변으로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예, 여기 살까 이렇게 조용하고 차도 많이 없고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금강하고죠. 네, 예, 금강합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오늘 굉장히 지금 일정이 굉장히 바쁘세요. 뭐 전국을 이렇게 지금 다니시면서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군산에 그것도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또 한편으로 저희 이제 군산 기본소득 연구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전국에서도 정말 어떤 그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모임이고 해마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획을 해서 그때그때 우리 군산이 기본소득의 정말 메카가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앞장서 주시는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만. 그 군산 기본소득 연구회는 저희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사 있을 때마다 오늘도 저희 그 가족분들 다 오셨고요. 총장님부터 팀장님들 다 내려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 버스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셨을 정도로 군산 기본소득 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큰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일자리를 보면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플랫폼 노동 하시는 분들이 2019년도에 50만 명이었는데 작년 말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회장님? 220만 명이 넘었다고.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사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노동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본소득 실현이 좀 더 빨리 앞당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진짜 열정과 전도사가 되셔서 실현을 위해서 좀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지금 사회를 또 봤어요. 예전에는 지금까지 계속 뭐 김상영 우리 국장님이나 뭐 여러 다른 분들이 이제 사회를 보셨는데 엊그저께 김혜경 여사님이 군산 또 왔다 가셨는데 저 갑작스럽게 간담회 사회를 보라고 그래서 요 며칠 좀 사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니까 재밌네요. 네, 딱 제 체질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거 행사 끝나고요. 다 같이 여기서 우리 기념 촬영 할 거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행사 저희가 귀국분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본소득이 실현될 때까지 정말 우리 어벤져스 분들께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내서 노력해 주시길 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